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전에 일정이 너무 팍팍해서 오늘 웜의 신박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먼저 빠르게 한번 보고 기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얘기했었던 삼성바이오 인적 분할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일본 국채가 또 약간 이상 조짐이 있고요. 미국 환율 협상에서 원화 절상 요구 뭐 이런 좀 무거운 얘기들 몇 가지 있습니다. LG엔솔 소식 들으면서 긴 한숨 내쉬고 있습니다. 2차전지 물타기 하다 속 다 타고 손 놓고 있는 1인입니다. 공부 안 하고 주식에 무턱대고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거리 두고 인생 공부 걸음마부터 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투자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랬었지만 많은 실패를 통해 가지고 계속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는 반복 안 해야지 이러면서 원칙을 계속 만든 겁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예전에 태양광 같은 거 2007년도 뭐 최고의 주식이 조선 태양광이었거든요. 근데 태양광을 그때도 공부해 보면서 조금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었는데 그때 태양광 없이 그때 또 그래도 시장을 2007년도에 뭐 증권주라든지 몇 가지 종목들 업종 선택을 잘해서 수익을 잘 내긴 했었지만 시장을 1400bp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14%나 아웃을 했는데도 상위 29%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위 30% 안에 들어갔던 펀드들이 보면 2차전지가 아니라 그때는 태양광, 태양광 질렀던 펀드들인데, 그때 끝까지 그래도 이건 아닌데 라고 싶어서 안 하는 바람에 2008년 9년도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2차 그 태양광 주식들 많이 안 좋을 때도 거기에 크게 터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태양광 산업을 다시 리뷰를 해보면서 일단 보조금 산업이죠. 그리고 태양광 당시에 동양제철학이었고 지금은 OCI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OCI가 증설 발표하고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 하면서 이 새로운 증설된 물량이 나오는 3년 뒤면 우리가 글로벌하게 폴리실리콘 1등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리포트들이 42만원 리포트, 뭐 60만원 리포트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Q는 늘어나는데 P가 안 빠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P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60불, 70불 하던 게 지금 한 4불 뭐 언저리까지 이번에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P가 Q가 늘어나면서 P가 저렇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Q가 늘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요, P 곱하기 Q가 매출이잖아요. 근데 100 곱하기 100은 만이잖아요. 만. 100 곱하기 100은 만인데, 자, 50% 성장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50% 성장하면 100이 150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격이 50%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100이 50이 되면서 그럼 50 곱하기 150이 되면서 7,500이 되는 거죠. 만이 아니라. 그래서 P가 그런 식으로 떨어지면 Q가 50%만 늘어야 되는 게 아니라 Q가 200% 증가해야 되죠. 200%.
그래서 50 곱하기 200이 돼야 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P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이유는 엄청난 Q가 늘어날 때 P가 급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광이라는 게 당시에도 계속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였어요. 대체 에너지. 그때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 주식들도 불을 뿜었고요. 당시에 이제 태웅 같은 주식이 한 130배 나섰는데, 근데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잖아요. 대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유가가 140불까지.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대체 에너지가 말 그대로 대체제가 되면서 올라갔는데, 유가가 2008년도에 40불대까지 폭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4년부터 다시 유가가 또 셰일 혁명 때문에 급락을 하고, 그래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서 태양광 풍력이 대체제로 고성장을 한 게 아니라 유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대체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이 풍력 태양광에 이어서 나중에는 바이오매스, 우리가 톱밥 같은 거 있잖아요. 톱밥 같은 걸로 이렇게 떡처럼 만들어서 그걸 연료로 쓸 수 있는 바이오매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회사까지도 막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다 없어졌습니다. 다. 그렇게 대체제에 해당되는 거. 근데 완전히 이게 하나의 디스럽터라고, 파괴자, 디스럽터라고 하는 기술적 파괴자가 돼서 기존의 과거 패러다임을 지배했던 그런 제품 다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새로운 기술 대체제가, 기술력으로 인한 대체제가 탄생하면 모르겠지만 기존의 유가처럼 유가가 급락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이런 대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됐던 거죠. 그런 걸 여러 번 겪으면서 주식에서 터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두 번은 안 터지게끔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보조금 주는 산업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누가 1등이죠? 중국 업체잖아요. 중국 업체가 글로벌하게 1등이 되면 도망 나야 되구나. 우리나라 LCD가 그랬고, 그죠? 네, 그런 원칙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CATL 그리고 BID 등등. CATL이 뭐 그저께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상장하면서 그러면 글로벌하게 2차전지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으면 기존에 투자하던 뭔가를 빼고 CATL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2차전지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던 이유는 CATL 상장이 또 크게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워런 버핏이 가지고 계신 재산의 99.7%가 만 52세 이상에서 얻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만 52세부터 번 수익이 99.7%라고 하니까요. 네. 좌절하지 마시고, 네.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말 한마디에 너무 큰 비판과 책임을 요구하는 무서운 사회가 된 것 같아서 서글퍼집니다. 너무 팍팍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사회가 좀 여유가 없어지고 포용이 없어지고 관용이 없어지는 좀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픕니다. 김구 선생님과 은중건 의사님과 같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코스맥스의 이경수 회장님과 그 사모님을 만나 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뵀었지만 처음 뵙자마자 제가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제가 2015년도요. 그때 화장품 랠리 때 코스맥스를
그때 당시에 사학연금 이런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코스맥스로 500%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 두 번 인사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문화 강국, 뷰티 강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이 1등이 되고, 그죠? 미국에서 1등이 되고, 이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그 사모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여러 인디 브랜드들이 요즘 잘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준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조용히 이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주지 이런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 근데 그 회장님을 딱 만나 뵈니까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겠구나. 회사에서 이런 보스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되게 인품, 우리가 얘기하는 인품이 저절로 이렇게 존경심이 막 우러나올 정도로 저 같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필요도 없는데 참 주식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식은 이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저한테 질문도 좀 하시기로 했는데요. 장인, 화장품의 장인이시고 참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지도자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를 이렇게 또 뷰티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두세 번, 여러 번 이제 참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중근해님이 투자의 본질 양장판으로 구매하셨군요. 10만이 되면 선글라스 끼고 방송하는 모습 하겠습니다. 뭐 선글라스 쓰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죠? 우리 정프로 빙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라도 손절했어야 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보조금 이번에 축소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다. 공급 과잉 상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치킨 게임이 벌어져야 되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2차 전지의 희망이 조선도 보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면서 다른 조선이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조선을 딱 견제하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최근에 또 새롭게 물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차 전지도 미국에서 얼마나 언제 얼마만큼의 강력한 이제 중국 2차 전지에 대한 견제를 하느냐 그건데,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차값의 40%가 배터리 원가의 40%가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뭐 차 팔아가지고 수익 내는 게 아니라, 그죠? 최대한 많은 차가 굴러다니면서 거기서 FSD로 매달 구독료로 한 1,000만원씩, 1년에 한 1,000만원을 버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중국산 배터리 LFP를 쓰든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보급시켜 놓고 나중에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려고 할 거기 때문에 중국 2차 전지에 대해서 언제 제대로 된 이 제재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려님이 올라고 뒤에는 내려네요. IMF 때 배째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신용불량 국가 되면 어떡하려고.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베체라가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죠? 우리가 또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고 그걸 또 반드시 갚겠다는 이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개할 수 있었던 거다. 네,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은행주 이 배당, 외국인 배당 얘기를 써놓으셨고요. 9월이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 재작년 월가 한 분이 분석하기로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연간 가이던스를 남은 3개월 동안에는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은 기업들의 전망 하향이 9월에 분석하는 도중에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근데 그동안에 미국 기업들 보면 항상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70에서 한 80 사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면 사큐가 보면 사큐 실적이 발표되는 2월달 보면 좀 쇼크가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4분기에 이익을 좀 떨고 가는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오면서 사큐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큐 실적이 좋을 거에 대비해서 미리 찬바람 불면서 쫙 올랐다가 실제 한 2월달 되면 시장이 좀 출렁거리거든요. 설 연휴도 있고. 그런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런 계절성이 있는데, 그리고 그 계절성의 원인이 사큐 실적에 대한 일회성 비용. 근데 미국 기업도 이 가이던스 앞두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스 서려놓고 띄어 분이 전국경제인협회 이 한미조선산업협력방안 보고서 원문 정독으로 읽어보셨다고 하네요.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상법 개정의 재추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진짜로 시행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주로 대형주 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예상이 있던데, 그러면 전자도 오르려나요? 코스피 5천 가려면 반드시 전자가 올라가야 할 텐데 말씀하셨는데, 이 삼성바이오 이번에 인적 분할 좀 이따가 기사에서 다루겠지만, 삼성전자가 네 가지 사업부를 인적 분할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30% 이상 주가가 일단 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는 좀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레나님이 인턴도 하시고 1등 포트폴리오 따라하기 포트반도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혹시 변동이 있을 경우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MP 변경이 있을 때 거기에 코멘트를 어느 정도 그거는 한번 코멘트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선글라스 축구복 입고 선글라스 쓰고 방송하는 거 의견 내봅니다. 네, 차에 축구 유니폼은 많으니까요. 축구 네, 축구복은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 회의는 못하더라도 웜의 심박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만송이 심수봉님 가사 맞다는 또 댓글도 해주셨습니다. 박기대님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 전에 주가 더 낮은 지점에서도 저점 대비 올라서 매수를 못하고 그 대신 바닥권에서 두산을 샀었는데 네, 그마저도 계엄령 발표했을 때 팔았다가 후회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주식 매수 매도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실력이 늘었을 때 저점 대비 상승한 종목도 사는 게 맞겠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외부 충격으로 빠졌을 때는 그 충격이 오기 전까지 강했던 놈 사는 게 맞습니다. 한 컵 가득 카페인님께서 신규 인턴인데 유튜브에서 처음 인사드리네요. 9월, 2월이 약한 건 학기 시작으로 자녀 학비 지급하느라 돈 들어갈 게 많아서 아니면 학교 회계랑 뭔가 얽혀있나 한번 찍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첫 직장으로 출근하는 딸 아이에게 지난주에 투자의 본질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 본 투자의 본질을 종이책으로 또 한 번 읽으면서 제 마음을 가다듬고 싶어서 같이 주문을 했네요. 책의 첫 장에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쪽자 사진을 보며 전자책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그 책에 그랬잖아요. 뭐 주식의 매매 기법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네. 저희 어머니 그 쪽자, 저희 어머니 그 서예 작품에 보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마음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글을 보면서 마음 관리를 해왔는지 거기 책에 한 5개, 6개 정도 있죠. 저희 집 가훈 포함해 가지고 채슬리 보면서 주식이 무서워요. 이제는 어떡하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무모하게 주식 투자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인턴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면 할수록 주식이 무섭다. 그러니까요. 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무서워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동안에 모르고 막 투자하셨잖아요. 근데 알면 할수록 참 내가 모르는 게 많고 주식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 아마 아셨을 겁니다. 실적이 상승 중인 주식을 사야 하고 당장 실적은 하회하지만 미래를 보고 사야 하고 주식은 답이 많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산을 명받는 그날까지 조급한 마음과 불쑥불쑥 나가는 손을 다스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셨습니다. 짱장구님께서 신차 분석 그 다음에 채슬리 AI에서 이것저것 눌러도 보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프 얘기하시면서 가로줄 세로줄 위에 너울 파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위에 그 RSI 같은 거 그죠? RSI 지표랑 또 하나 있죠. MACD 오실레이터. RSI나 스토캐스틱 이런 거는 이제 변동성 지표고요. MACD 같은 경우는 추세 지표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잘 하려면 강세장에서 주도주의 추세를 타면서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많이. 우리 1년 동안 넘게 인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죠? 파마 리서치 같은 거. 그 추세, 그 상승 추세 속에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습니까? 추세를 추세로 크게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이에 주가의 이제 변동성에서 변동성의 꼭지와 저점을 어느 정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지표입니다. 차트의 정석 제가 강의는 찍어 놓고 책을 아직까지 원고 탈고를 못 해가지고요. 책도 열심히 원고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책에 다 나옵니다. RS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RSI랑 이게
뭐 상대 강도 지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그 사실 보셔도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건데 차트의 정석 강의 보셔도 되고 좀 기다리셨다가 책 나오면 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 계좌에는 한국, 미국 주식이 7대3 정도로 있고 로빈후드 계좌에는 미국 주식만 있는데 한국 계좌는 정은 가지만 공부는 못하는 자식 같고 로빈후드 계좌는 공부를 잘해서 정이 더 가는 자식 같은 꼴입니다. 미국 기준 낮에는 투자하는 재미가 있는데 밤이 되어 한국 계좌를 보면 제자리에서 거의 안 움직이니 의욕이 퇴색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운화 님이신데 미국에 계신가 보다 그죠? 지난주 토요일 아틀란타 시내 가보셨다고 지난번에도 댓글 남기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는 이 사이클 주식이 많고 1차 밴드 미국의 그 빅테크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부터 어떻게 보면 1차 밴더잖아요. 밴더 업체다 보니까 이 B2B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변동성도 크고 주가의 변동성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있고 K-온리에 해당되는 삼양식품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은 주가 움직임이 또 미국 주식 못지않게 장기 추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한국, 미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어떤 주식인가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다른 뭐 증권 무슨 리딩방이랑 뭐 이런 뭐 주식 추천하는 곳 이런 데 보면 다 개인들 보고 사라 이런 셈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보고 사라고 막 이 주식 좋았으니까 사라고. 근데 저희 회사에서 그런 종목 언급을 잘하는 이유가 저희는 외국인이 살 주식을 미리 사는다는 개념으로 투자하거든요. 외국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사는지 아니까. 체슬리 인턴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밑에 고정 댓글 들어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대차거래 잔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종목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때리려고 준비하는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때리려고 미리 주식을 빌려 놓는 거죠. 저는 직접적인 주식 투자보다는 미국에 살며 일하다 보니 401k라는 은퇴 자금을 뮤추얼 펀드에 넣었다 빼두었다 하면서 불려 나가는 중입니다. 요즘 금값이 오르면서 금감업 뮤추얼 펀드 쪽에 들어가 있는데 금강회사는 금값 움직임과는 비슷하다가도 다를 때도 많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하셨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막 하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뭐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그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달러랑 똑같이 연동되는 코인을 판매하게 되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더 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화폐량이 더 많아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핵심 우량 자산 가격이 더 계속 달러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 투자는 올해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캐점이란 말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중국은 점유율 넓혀가면서 점점 커지는데 한국은 점유율이 30%에서 이제 10%대 갈수록 점유율이 줄어드는데 이건 캐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한국이 그냥 뒤처지는 걸로 보는 게 라고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네요. 기사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이 환율 협상에서 원화 절상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측에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특정한 레벨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의 근본 원인이 환율에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환율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 관계자는 다만 미국이 특별한 레벨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원달러 환율을 1,300원까지 떨어뜨리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환율 목표치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23년 이후 고공행진해온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협의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했고요. 정부는 한국과 통상 및 환율 협상을 동시에 벌이는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환율 협상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SNS에 올린 8대 비관세 부정행위 목록에서 환율 조작을 1번 부정행위로 꼽았고요. 외환당국 관계자는 전 세계 이목이 트럼프 관세에 쏠려 있지만 사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환율이 최우선 순위임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원화가 경제 기초 체력에 비해 과도하게 절하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최근 원화 약세의 주요 요인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 등이어서 미국 측에 제시할 마땅한 원화 절상 방안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원화가 경제 기초 체력에 비해 과도하게 절하되어 있다고 보고 있죠. 자, 원화 가치 높이라는데 미 관세 인플레 우려가 원화 약세에 부추겨서 정부도 원화 절상을 원하지만 원화 가치 올릴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올리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적자 감축을 위해서 무역 상대국의 관세를 올리는 동시에 달러 가치 절하를 유도하고 있는데 한국뿐 아니라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 달러 절상, 관세 인상, 양자택일의 문제. 자, 관세 인상과 달러 절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교역 상대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오른다. 관세를 부과한 만큼 수입품 가격이 올라 수입 규모가 줄고 상대국 통화를 사려는 수요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관세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원화 수요가 없어지죠. 관세 전쟁으로 시작해서 환율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관세 전쟁을 선포해 상대국을 압박한 뒤에 환율을 양보하는 전략을 반복했다. 71년 8월 리차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긴급 수입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태안을 중지하며 시작된 닉슨 쇼크는 같은 해 12월 금에 대한 달러 가치를 8% 평가 절하하는 스미소니언 협정으로 끝났고요. 트럼프의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과 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관세 전쟁도 2020년 1월에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원화 절상 수단 마땅치 않은 정부라고 돼 있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은 대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KDI는 달러 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를 근거로 코로나 이후 환율 상승 요인의 약 90%는 국내 요인에 따른 원화 약세가 아니라 대요인을 반영한 달러 강세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원화 절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의 외화자산 매입 조정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고 한국은행 분총재 출신인 이승헌 숭실대 교수는 분기 단위로 공개하던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현황을 월 단위로 단축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미국채 매도로 국채금리가 들썩이는 것을 미국 정부가 신경 쓰는 만큼 우리 연기금과 기관이 미국채를 더 사들이겠다는 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요거는 좀 요구할 것 같아요. 우리가 협상단이 가면 우리 미국 국채 많이 살게요. 요 얘기가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좀 원하는 바일 겁니다. 미국 금리가 이번에 치솟으니까 트럼프가 화들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채 많이 사줄게. 우리가 한 100조 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좋아할 겁니다. 아마. 한미 두 나라가 환율과 통상협상을 별개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환율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상호관세나 품목관세 인하와 같은 통상협상 성과로 연결시킬지도 외환통상당국의 고민이다. 지금 20년물 5%에 미국채 사놓으면 좋죠. 생색내고. 자, 두 번째 기사. 그리스보다 나쁘다. 쇼크. 일본 초유의 사태. 안전자산 일본 국채마저 방만 재정 우려에 폭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꼽히는 일본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를 인하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찍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인데, 국가부채 증가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방만 재정 경고음이 커진 건데요. 일본 채권시장에서 2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때 연 2.575%까지 오르면서 2000년 10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요. 전날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 쇼크로 국채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이 입찰에서 국채 수요를 보여주는 평균 낙찰가와 최저 낙찰가 차이가 1987년 이후 38년 만에 최대치인 1.14엔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노 가즈히코 도카이 도쿄증권 수석채권 전략가는 충격적이라며 투자자 수요가 모이지 않는 모습이 뚜렷해졌다고 밝혔네요. 입찰 결과가 알려지자 이날 한때 일본의 국채는 연 3.185%, 40년 만기 국채는 3.635%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통상 초장기채는 재정 리스크를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데,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연 1.53%를 나타내면서 약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한 배경에는 재정 팽창 우려가 깔려 있고요. 일본 여야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앞다퉈 소비세 인하론을 꺼내고 있고, 소비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울 마땅한 세입이 없어서 결국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무려 236.7%, 240% 수준. 선진국 최고 수준이자 미국 120%의 딱 2배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더 찍자고 하니 채권 시장이 쇼크에 빠진 것.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금리가 있는 세계의 무서움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일본 재정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보다 나쁩니다. 2010년 재정 위기를 겪으며 유럽의 병자로 취급받은 그리스가 지금 GDP 대비 151% 밖에 안 되는데, 일본이 그리스의 1.5배에 달하네. 안전자산 일본 국채 외며. 네, 일본 사무라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네. 주요국 7개국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일본, 두 번째 이탈리아 135, 미국 120, 프랑스 113, 캐나다 110, 영국 101, 독일 63. 네. 지금 요 나라들 중에 최고의 채권 등급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죠.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국채랑 지금 일본 국채랑
약간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다. 그죠? 차, 철강, 석유 줄줄이 후퇴. 5월 대미 수출 15%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 대미국 수출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군요. 1년 전 대비 줄어든 수출액. 예, 파란색이 수출액이고 빨간색이 일평균 수출액이네요.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5월 20일 이 수출이 319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 감소했고요.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5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2.5일로 전년과 같았음에도 하루 평균 수출량은 2% 감소했는데 대미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지난달 6.8%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이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세가 유지됐는데 이달 1일에서 20일 대미 수출은 무려 14.6%나 줄었습니다. 유럽으로 수출도 2.7% 감소했고 베트남과 대만, 홍콩 수출은 증가했네요. 주요 품목별로는 10개 품목 중에서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한 8개 품목의 수출이 줄었고요. 이 중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24%? 굉장히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 철강이 마이너스 12, 자동차 부품 마이너스 10.7, 승용차가 마이너스 6.4. 이거는 4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그 관세 때문에 3월까지 미리 많이 이제 땡겨 놓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4월, 5월 들어서는 약간 미리 선 구매했던 것 때문에 좀 수출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세전쟁 휴전, 부산에서 LA 해상 운임 급등. 이 기사는 좀 앞에 기사랑 또 다른 반대인 경우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석 달간 휴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가는 해상 운임이 30% 넘게 급등했다고 합니다. 세 자릿수 관세율이 10%대로 떨어진 틈을 타고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실어 나르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인데 부산항에서 미국 서안으로 가는 해상 운임도 15% 올랐네요. 어떻게 보면 또 3개월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10%일 때 또 더 땡겨라,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해상운임 상해에서 미국, 그리고 부산에서 미국, 이렇게 올랐네요. 파란색은 빨간색이 뉴욕 등 동부 해안으로 가는 거고요. 파란색은 LA 등 서부 해안으로 가는 해상운임을 얘기하네요. 자, 중국과 미국 간 해상운임 급등은 10일 양국이 90일 동안 관세율을 낮춘 영향인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145에서 30으로 낮췄고 중국도 125에서 10으로 인하를 했죠. 이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들은 관세가 다시 오르기 전에 많은 물량을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조나슨 로치 컨테이너 애널리스트는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명확해서 수입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상 물동량은 양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미중이 서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 지난달에는 물동량이 최대 40%까지 급감하기로 했는데 열흘 전 관세 완화 조치는 반대 상황을 또 몰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내용인 인적 분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그룹 전반에 나비 효과가 될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삼성그룹이 바이오 사업 개편에 나섰고요.
삼바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설립한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위탁 개발 생산 CDMO 부문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부문을 분리하기 위함이고요. 이번 바이오 사업 개편은 삼성그룹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데, 삼바는 이날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순수 지주사로 신설하고 향후 시밀러 기업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를 맡아온 사업 부문이 분할돼서 설립되고, 김경아 삼성 바이오 에피스 대표이사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 대표이사를 겸임할 예정입니다. 유승호 삼바 부사장은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업 구조를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기사가 표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 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입니다. 43.06%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와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인적 분할 이후에는 기존 주주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블라블라. 분할은 오는 7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9월 16일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창립 예정일은 10월 1일이 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분할을 완료하게 됩니다. 10월 29일에 존속 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신설 회사인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재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29일. 야, 이때 되면 이 분할된 이 두 회사 중에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 이런 또 분석 리포트가 마구마구 쏟아질 겁니다. 삼바는 사업 분할에 대해서 CDMO 사업과 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CDMO 고객사와 경쟁 사업 운영에 대한 고객사의 잠재적 우려를 해소하고, 수익 창출 방식이 다른 두 사업에 동시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들의 고민도 해소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사 개념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로의 제품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서 삼바에다가 위탁 개발 생산을 맡기길 꺼리는 고객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거고요. 삼성바이오 CDO 사업과 바이오에피스의 시밀러 사업이 일부 고객사에게는 하나의 실체로 인식돼서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었다네요. 이는 사업 확대에 있어서 전반적인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파운드리도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에다가 물량을 맡기려고 하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른 회사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맡기면 그 여러 가지 기술이 삼성전자 전체에 좀 기술이 혹시나 이렇게 누출되는 거 아닌가, 노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찜찜함이 있는 거죠. 찜찜함이 있는데, 똑같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말 그대로 위탁 생산이잖아요. 신약을 위탁 생산하는 걸 하는데, 요렇게 생산해줘 하면서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이렇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요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거잖아요. 바이오 시밀러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도 바이오 에피스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경쟁자를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인적 분할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상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기업가치 상승과 나아가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로도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삼바가 어제 장 끝난 이후에 120만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 회말 기준 이재용 삼성 회장이 18.9%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전자 등 다른 계열사와도 복합적인 지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삼바의 인적 분할이 향후 중장기적인 지배구조 개편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존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삼성바이오홀딩스라는 중간 지주회사가 생기며 바이오 부문에 있어서의 지배력 재설계가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있고 상장 이후에는 보다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데요. 현재 에피스홀딩스는 재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재상장을 할 경우 기관 계열사 외부 주주도 주의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핵심은 누가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주요 주주가 되느냐인데 만약 삼성물산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경우에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통한 신규 지배력 구축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삼성물산이 지분을 늘리지 않거나 외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바이오 산업 내 지배력은 분산될 수 있다. 삼바는 자체적 발의에 의한 것이라면서 그룹 차원 구조 개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바이오로직스의 사업적인 배경 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대에서 자체적으로 발의를 한 문제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픽스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겠다는 배경